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여기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출구 전략, 다음 주 화요일 24일, 딱 일주일 남았고요. 일주일도 안 남았죠.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떠나야 되니까. 나가기 전에 이것저것 들었던 생각, 제가 길지는 않지만 한 달 살기를 2번씩이나 하면서 느꼈던 여기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 풍토, 관습, 생각들,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해보고 나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하면은 이해 안 되는 몇 가지와 관련해서, 왜 여기 캄보디아는 이때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일부 일부 남미,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의 극빈국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혀 그런 곳이 없는데, 이 나라는 왜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이중통화, 미화 달러를 그냥 사용해요. 미화 달러를 사용을 해요. 고액권으로. 오히려 그냥 이제 자국 통화와 미화 달러의 갭이 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쿠바 같은 경우에는 세우페 두 개 나누어서 페소 개념으로, 세우페는 현지 국민들 사용을 하고, 세우세라고 하는 고액권 관광객 대상으로 했는 자국 화폐를 이원화해서 개발했는데, 역시 그러면 자국 국민들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긴 해요. 쿠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액권으로 관광객 대상의 화폐인 세우세를 사용하고, 그다음 이제 잔돈으로 세우페를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좀 곡해되고 왜곡되게 하는데, 그런 식은 있어도 이렇게 아예 달러가 확고하게 주류 경제의 통화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고액권으로 정착해서 현지인들도 써요. 지금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현지 교민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전혀 이런 실상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은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하는데, 심지어는 물론 이쪽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여기 이제 리엘화, 캄보디아 정식 화폐를 갖다가 이제 대중화시키고 공식화시킨다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있는 최고 고액권의 가치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고액권 달러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물가는 물가대로 치솟아 있는데. 근데 그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헛소리로 여기서는 오기 전에 그 영상 본 사람들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냥 달러예요. 달러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환전도 필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달러에,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묶어 놓아버린 1달러에 4,000리엘, 이렇게 실제로 4,100리엘이에요. 4,150리엘. 그래서 100달러 하면은 사실 한 10,000리엘 정도 차이가 나요. 10,000리엘 같으면 2.25달러 정도, 2.5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100달러 하면 2.5달러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1달러, 2달러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억지로 묶어놔도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그리고 덕분에 환율 방어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나라 자체에서는 특별한 근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독특한 여기 화폐 상황, 이런 것도 자꾸, 심지어 여기 교민들까지도 뻔히 아는데도 곡해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건 그냥 달러 경제예요. 달러 경제. 이원화하고 달러 더 좋아하고, 달러 주면 알아서 딱딱딱 계산해갖고, 가장 공식적인 기관과, 그리고 그 큰 대형 쇼핑몰과 상점과 백화점에서도 달러 내면 딱딱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잔돈은 이 리엘화로 딱 남겨주고, 현지인들도 지갑에 달러 두둑하게 들어서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달러 경제, 예속된 경제인 거죠. 근데 예전에 크메르 루즈 정권, 폴포트의 그때 미국하고의 관계나 서방하고 관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달러 경제가 정착된 거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문화,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몇몇 문화들, 그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 일단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우연히 인연을 맺었던 중산층 가정,
중산층 가정. 얘는 한 7, 8살, 9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부부. 나이는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리고 둘 다 여기에 RUPP, 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왕립대학교 다 졸업을 했고요. 잘 나가는 중산층 이상이죠.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자, 근데 참 재밌는 대답이 나와요. 이게 달러 경제, 달러로 그냥 다 돼요. 달러 좋아하고 그걸 다 허용하고 국가 경제 자체가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달러 그냥 사용이 일상적으로 활용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달러만큼 안정적이고 또 위기 상황에 좋은 확실한 이런 백업 대비책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킬링필드를 경험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 대상이 되었느냐? 지식인들이었죠. 폴포트가 거의 인구 지금 얼마요? 여기 1600만? 당시에는 더 적었거든요. 그 중에서 뭐 200만, 300만, 400만 이래 죽였으니까 몇 분에 며칠 죽인 거예요. 대학살이죠, 진짜. 제노사이드. 대학살인 거죠. 수어사이드, 자살이지, 뭐. 그건 전부 국가적인 차원이 다 죽자는 얘기지, 뭐. 근데 대상은 지식인층들이었어요. 나중에 왜냐면 이제 이게 공산주의 혁명이었거든요. 공산주의 혁명. 폴포트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들어올 때 마오이즘 가지고, 마오쩌둥의 사상을 가지고, 이제 중국식 문화혁명 하듯이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 더 심하게, 더 철저하게, 더 극단적으로. 재밌죠? 항상 가지고 온 쪽에서 더 심해져요. 더 철저해지고. 그런 어떤 이상한 어떤 왜곡 진화들이 있어요. 문화에 있어서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더 많이 죽였죠. 비율적으로.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는 식자들, 지식인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반발이 없다. 그냥 다 죽였어요. 나중엔 구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안경 쓴 사람 다 죽여라. 안경 썼으면은 이제 공부했고 식자일 가능성이 있어. 안경 쓴 손이 곱다는 이유로 죽이고 몰아놓고 애기들 다 죽이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애기들 다 죽이고 총알 아깝다고 때려서 죽이고 던져서 죽이고 이거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가. 첫 번째 불안한 거죠. 엄청 그게 오래된 역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 언제 이게 혹시라도 또 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두 번째는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떠난 거죠. 그리고 애착심, 여기에 대한 어떤 진정한 그런 사랑, 이런 거 없는 거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땅과 나라와 그리고 자기 거처가 돼버린 거야. 아주 슬프지만은 그러니까 달러 경제, 특히 100달러 개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전 그 킬링필드 상황에서 이런 말이 돌았단 말이죠. 100달러 한 장 있으면은 죽을 목숨 하나 살려낸다. 그렇잖아. 어떤 상황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배에, 차에, 비행기에 어디든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 100달러 한 장이면은 사람 한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금과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혼란 전국에서는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학살 전국에서는 그거 가지고 사람 목숨을 얼만큼 살릴 수 있는 걸요. 그러니까 근데 금은 무겁잖아. 달러는 휴대하기 좋잖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이 나라의 중산층들의 입장에서도 달러 경제, 또 100달러의 축적, 그 컬렉션 모아두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킬링필드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의 목숨, 생명, 안전, 안위를 보장하는 아주 절실하고 치명적인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100달러. 그거 많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그게 충분하게 축적이 돼 있으면은
해외에 나가서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가든 그거 바꿀 수 있으니까. 내 가족의 안위,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장하고 담보하는 유일한 하나의 그 도구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부패한 관료들과 정부 입장에서도 부를 축적하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세탁하고 돌리기에 달러만한 게 없는 거죠. 달러만한 게. 네. 부담스럽고 위태롭고 그리고 불안하기는 이 똑같아요. 이 부패한 군부. 네. 훈센 총리가 지금 과거 폴포트의 크메르루즈 정권의 그 대학살 부분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미루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훈센 자체가 크메르루즈 군의 장교 출신이었고 일종의 폴포트와 동업자, 부하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원죄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전국이 안정적이고 자기 아들 장군을 또 바로 올해 9월 총선에서 총리로 앉힐 가능성이 99.9% 이상 되는 뭐 이런 상황이고 또 역시 독재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 훈센 혼자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기 있는 부패한 관료들,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 지배계층들, 부유한 사람들 다 여차하면은 망명. 뭐가 필요해? 달러.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사실 달러는 별로 의미 없어요. 얘네들 밖에 못 나가. 이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별로 반기지도 않아.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그 국민에 대한 지위도 높지 않고 웰컴 안 해줘요. 나갈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돈 있어도 많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 심지어 그런 거는 태국의 부유층도 똑같이 하소연하는 것들이 태국의 부유층 자제들, 우리나라 중산층 유학생들한테 내하는 하소연이 그거라고 그래요. 엄청 부자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돈이 남아도는데도 해외 나가면은 정말 쪽팔리고 그리고 이제 자격지심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난한 태국 어디 여권상으로 나가지도 못해 나가는 데가 제한돼. 태국에서 글을 찌는데 여기는 얼마나 오죽하면 여기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태국의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그 정도일 텐데 그럼 말 다 한 거죠. 지금은 얘네들은 달러 있어도 쓸 데 없어요. 반기는 데도 없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달라지고 망명 상황에서는 달라지죠.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망명을 할 때는 달러가 충분히 있다. 돈이 재력이 충분하다 이러면은 갈 데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 중산층이든 부유층이든 재벌이든 혹은 심지어 관료든 다 똑같은 상황이죠. 망명은 미국으로만 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러시아로도 할 수 있고 중국으로도 할 수 있고 아프리카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이데올로기가 같은 쪽으로도.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돈을 모아놓고 보는 거지. 그런 인식들이 여기 중산층 이상에 다 깔려있으면 꼭꼭꼭꼭 다져져 있습니다. 킬링필드를 경험한 상황에서 달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달러 포기 못해요. 기형적이고 왜곡된 경제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달러 포기 못합니다. 더불어서 참 재밌는 어떤 아까 이제 애착심 얘기했는데 여기 중산층들은 아주 그런 양면적이고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요. 하나는 이제 공부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지. 중산층 돈도 많아요. 여기 보세요. 다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토요타, 렉서스, 스탱, 포드, 랜드로버, BMW, 벤처, 스테어 빌었어요. 여기 진짜. 포르쉐 많이 봤어요. 진짜 많아요. 굴러다녀요. 잘 산단 말이죠. 사람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자격지심. 나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억지 거만함. 꼿꼿하게 세우고 그렇게 이제 무시받는 거 되게 이제 자기 거기에 대한
은연중에 자격지심이 정말 쩌는 거죠. 엄청납니다. 제가 직접 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감각적으로도 느끼고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얘기해요. 좋다, 살기 좋다, 여기 살기 좋다. 여기 살기 좋다, 참 좋은 나라다. 범죄 이런 거 전혀 그 실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표현 안 합니다. 범죄율 높고 위험하고 이런 거 절대 표현 안, 여기 중산층들요. 그럼 자기들 사는 동네는 안전하거든. 그리고 돈 있고 여기에 그 스타일이 정착돼 있으면은 그 위험에 노출 안 되는 방법을 알고 접촉을 안 하면 되거든. 위험한 곳 안 가면 되고, 여기 불가책 천민들하고는 접촉 안 하고 그 동네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허세 쩌는 거죠, 진짜. 허세가 쩌는 거죠. 여기 중산층 이상들, 잘 사는 사람들은 허세가 쩌는 거죠. 이거 좋은 나라고, 좋은 거고, 안전하고 괜찮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에 내용 중에 그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된다고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양가간, 이게 양면성이라는 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애착 없어요. 애착이 없어요. 애국심 없어요. 좀 독특하고 좀 왜곡된 형식이긴 하지만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애국심을 지금 자랑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나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이나 어떤 애향심, 애국심도 쩝니다, 진짜. 애향심, 애국심도 쩔고, 정말 자기 나라 사랑하거든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 엄청난데, 얘들은, 여기 중산층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베트남은 서민이고 중산층이고 다 한결같이, 중국 애들 비슷하게 한결같이 전부 다 애국심, 애향심, 자부심 넘치는데, 여기는 서민은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중산층 이상은 애국심, 애향심, 그게 애착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언제든 이게 킬링필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 국가, 이 사회가 국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 택도 없는 소리. 공산혁명, 공산혁명이지 독재혁명이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서 그게 반기를 들 만한 모든 지식인들 다 죽였잖아요. 몇백만 명을. 그걸 눈앞에서 보고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친척, 가족들 다 거기에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심 생존에 대한 본능이겠죠, 아마도. 경계심, 적개심, 쩝니다, 쩔어. 헐깃헐깃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신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정이 안 갑니다. 실상을 알고 내막을 알고 진실을 알게 되면 될수록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그게 동정도 안 가요. 우리 선조들, 현인들이 말씀하셨죠. 이야기했죠.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나라를, 내가 내 민족을 버리는데 그냥 버림받는 거, 수많은 난민 국가들처럼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나라도 크지 않고 인구도 적은 나라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상황, 또 지도층의 부패, 만연한 부패와 부정부패와, 그리고 사회,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활기차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축 처져 있음. 동남아시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베트남 가보세요. 안 그래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뭐 하고 싶어 해, 자꾸. 여기는 안 그래요. 축 처져 있어요.
호플리스, 희망 없음. 네, 현상 유지, 그러고 나서 위기, 불안, 눈치 봄. 적대적인. 이게 달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이중통화 경제의 어떤 특성,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들 중산층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듣고 느낀 대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산층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교양의 의미가 뭐예요? educated거든요. 영어로 배운 거예요. 의식이 있는 거고. 여기 차 타면서 아까 봤잖아요. 앞에 영상에서 여기 차 모으는 사람들 비싼 차일수록 정말 개념 없어요. 비싼 차일수록. 제가 인명경시풍조라고 얘기할 만큼, 인명경시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위협적이고 저돌적이고 그냥 갖다 밀어버려요. 다치든 말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다른 사람의 안전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식하게 그냥 밀어버려요. 다치면 다치고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 몇 센치 상간으로 앞에서 확 돌아버리고 속도는 오죽이나 빠르나?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그런 일을 걷다 보면은, 근데 저만 걷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걸어 다녀요. 시내 도심이나 여기 상권이 많은 곳에서는요. 많이 걸어 다녀요. 뭐 10m, 20m, 50m 이런 걸 갖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그래요, 얘네들은.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여기,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교육 수준이나 교양 수준이나 그리고 또 의식 수준이 딱 그 정도란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배려 개나 줘버려. 이기적이고 윤리의식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사기쳐서 돈 더 받으려고 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뭐 지들 입장에서는 큰 돈이긴 하겠지만 잘 살잖아. 근데 중산층들은 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의 안위나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나요. 실마리 처음 들어가는 물꼬는 이중통화 달러 경제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거기서부터 풀어져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이 나라 문화, 여기의 지배층들, 여기 사회 구조의 어떤 낱낱이 보여주는 상황이라서 씁쓸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크게 동정이 안 가는 그런 앞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겨울을 피해서 또 싼 저렴한 물가를 찾아서 여행 오는 그런 단기 여행지로서의 의미. 싸잖아. 네, 싸잖아. 가격 저렴하잖아. 아무데나 뭘 던져버리고 참. 쓰레기 그냥 버리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흑인들 되게 많아요. 흑인들 되게 많고 흑인들하고 여기 현지 캄보디아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케이스 정말 많아요. 애기들 보면 알잖아요. 아, 결혼해서 사는구나. 많고 독특한 문화고 상황입니다. 얘네들 치들도 저거 사회나 저거 땅이나 저거 나라에 대한 애착심, 사랑하는 마음, 최소한의 그런 의리 같은 것도 없고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잠시 그냥 이게는 시엠립 앙코르 유적지 보러 하면 올 정도의 의미나 가치 외에 없어요. 그 이상 기대하고 오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 실상이 그러한 것 같아요. 얼마나 깨끗하고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부자예요. 우리나라 인도 뺨치는 빈부격차. 우여곡절 끝에 잘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잘 넘어가기는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닥 상쾌하진 않습니다. 빠져나가는 입장에서도 이제 일주일 채 안 남았는데 최소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잘 추스려서 안전하게 빠져나가 보려 합니다. 중간에 원래는 없었던 일단 여기서 방콕까지 갔다가 방콕에서 루앙프라망 바로 가는 항공권 에어아시아를 끊어놨는데 그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은 지나가고 이제 또 그 다음 여정지를 향해서 갈 시간이 다가왔고 여기 푸놈펜에서 경험할 거는 또 얻을 정보들은 다 얻은 것 같습니다. Hi. Hi. Thank you. 기회가 닿으면 여기 푸놈펜 로컬 대학에서 나중에 강의라도 하고 좀 정착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마음이 떴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숙소 들어갑니다. 이상요.